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방금 소개받은 하태민입니다. 아, 이렇게, 제가 강의 의뢰를, 받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는데, 생각보다 뭐 700 몇 명이 넘게 신청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물론 다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런 걸 보고 신청했다는 거는 관심이 이제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던 때였는데, 정확히 보면 대부분 우리 그 미국이라든가 뭐 이런 유럽이나 이런 쪽에 보면 한 1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한 10년 전에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교사들의 연수에서 이 강좌가 이루어졌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거 할 때에도 그렇게 그 연수원에서 이런 강의를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지금 이렇게 이런 오픈 강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교육에 대한 니즈가 이제 좀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반가운 일이죠. 예, 그 출판물의 그 양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그 번역본이 많지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금 여러분께서 이거에 관심을 가진 거는 아직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예, 그래서 각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이제 어쨌든 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교육은 어차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뇌에 관련된 거 또 뇌 기반 학습에 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이런 걸 몰라도 교육에 종사해 왔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육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칭찬이나 격려가 애들한테 도움이 된다 뭐 하다못해 이런 것까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행동 심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뇌과학적 지식을 좀 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교육적 행위에 대해서 매우 설명이 가능합니다. 좀 더 객관적이고 좀 더 검증된 걸로 이제 설명이 좀 가능하죠. 자기가 하는 어떤 행위를 좀 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죠. 예.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행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과학은 늘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 우리가 이런 교육에서 이렇게 듣는 거는 먼저 공부한 사람으로서 좀 더 이렇게 안정된 지식들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거니까 오늘 하여튼 너무 반갑고 여러분이 지금 관심 가진 건 제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끝이 아니고 좀 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굉장히 바쁜 시간이고 여러분들 시간 내기 어려우실 텐데 요즘 연말도 가니까 더 바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같은 니즈를 가지고 이렇게 모여주신 우리 다른 분들 다 보이진 않겠지만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네, 지금부터 제가 조금씩 준비한 것 같고 한번 나눌 텐데요. 그 답이 뭘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옛날 대학에 있을 때 강의할 때 제일 먼저 내는 문제인데 답은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 하면서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지는 않고 그냥 채팅창만 제가 사용할게요. 그래 좀 이렇게 서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지금 말씀 바로 제가 요청 드리려 했는데 벌써 채팅창에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대부분 4번이라고 하네요. 그죠? 예. 1번이라고 하신 분도 있고 3번이라는 분도 계신데 사실 뭐 답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 보면 딱 4번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뇌를 공부해 보면은 학습은 물론 뇌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뇌에서 일어나는 학습에 손, 발, 심장 다 연결돼 있어요, 사실은. 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뇌과학을 공부하고 오늘 주제가 뇌 기반 학습 과학인데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학습은 뇌에서 이루어지지만 심장과 발과 손 이런 것도 무시 못하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사실 답은 또렷하게 없지만 우리가 관심 가져보라고 말씀 제가 드린 거고 오늘은 뇌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사실은 요즘에
홍공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홍공은 혼자 공부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홍공이 가능한가? 예, 혼자 공부할 수 있나? 예, 이런 거예요. 이게 특별히 요즘에 많이 이제 지난 해부터 이게 많이 그 얘기된 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보통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 왔잖아요, 학교에서는. 근데 오른쪽처럼 된 게 지난 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줌이라는 걸 통해서 일반 학교도 이렇게 수업을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오고 줌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관리가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함께 여기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일단 자기 관리가 좀 안 되죠. 예. 그렇지만 사실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그 줌이었지만, 온라인이었지만, 사실은 교과 진도 다 나가고, 교과서에 있는 지식들 다 전했거든요. 예, 빠뜨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한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그 통계에 보면, 예, K자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K자가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아이들 중에서 그 상위 그룹, 한 10% 이하의 그룹들 있잖아요. 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그 잘하는 아이들하고 그렇지 않은 아이의 사이에 갭이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 그룹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발생할까? 선생님들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전한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고 다 수업 진도 나가고 어떤 식으로든지 다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공부는 사실은 혼자 하는 거거든요. 예.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고 뭐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공부는 결국 자기 혼자의 싸움이에요. 자기 뇌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어쨌든 남의 뇌하고 붙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뇌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한 숙고의 과정이거든요. 이 학습, 러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 어찌 됐든 결국 마지막 결판은 자기 뇌에서 일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 자기 걸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식을 그대로 전수 받았지만은 뭐 온라인이든 뭐든 받았지만 그거를 소화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데는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인 것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진단을 어떻게 저는 보냐면은 자기 주도적인 학습 습관과 규칙적 생활 습관의 무너짐이라고 봐요. 그런데 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흔히 하는 아이들은 큰 문제가 없을까요?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가 컨트롤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환경이 바뀌어도 금방 적응해요. 예, 이런 거를 좀 전문 용어로 하면은 환경 조절력이라고 하거든요. 환경이 바뀌었을 때 내가 그것에 빨리 조절해서 적응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지식과는 상관없는 능력인 거죠. 근데 이런 게 학습하는데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엄청난 환경의 변화거든요. 그런데 저 밑에 있는 흔히 공부에 관심이 없고 공부에 기초학력이 안 되는 아이들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들은 어차피 코로나 전에도 성적이 낮았으니까요. 그럼 이런 환경의 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집단이 이 중집단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열심히라도 하지만 사실은 환경이나 이런 거에 상당한 영향을 많이 받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주도적 학습 습관,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런 거 뭐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런 게 코로나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원래 필요했던 거예요. 예, 공부할 때는 항상 이게 필요해요. 지금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환경이 변할 때 더더욱 이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뇌 기반 학습에서는 이제 설명하겠지만 뇌에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팩트들이 존재하겠죠. 연구 결과들이.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 아이 안에서 소화해서 자기 걸로 될 때는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런 습관들이. 저는 그래서 제가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저도 이런 과학을 공부하면서 책에서 공부할 때는 고개가 엄청 많이 끄덕끄덕해져요. 아, 정말 이래. 아, 그래, 말해.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데, 실제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의 앞에 서면은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이 학습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좀 도와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학습을 향상시키려고 할 때는, 뇌과학적 지식에서 얻어진 것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갭이 있나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학습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을 것 없지만 저도 당연히 여기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교사 하면서 저도 저녁에 대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또 이런 길을 걸어왔는데 저도 당연히 관심이 없었으면 그 어려운 오랜 시간을 견디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런 강좌에 아마 이제 제목도 보고 이렇게 했을 텐데 어떤 기대와 또 어떤 걸 알고 싶은지 그런 어떤 여기 참여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단어로 좀 밑에 채팅창에 좀 써주시면은 제가 좀 보면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가능하신 분만 자기가 오늘 여기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한번 써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아이 교육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고, 맞죠? 예. 부모님들도 뭐 제 1번 교사니까요, 부모님은. 그쵸? 그리고 아이에게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예, 맞습니다.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저도 이제 선생님도 하면서 또 제 아이도 저도 아들반 둘인데, 이제 지금은 다 컸죠. 초중고 다 마치고 대학까지 마치고 직장 생활 하니까. 그런데, 가끔씩 제가 이제 학부모 강의할 때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저는 학습 전문가이기도 하고, 뇌과학도 공부하고, 그 학습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많이 이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텐데, 제 아이들한테 제가 학습에 대해서 뭔가를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그 물어보면 대부분 다 아마 못 가르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도 다른 아이는 잘 가르쳤는데 우리 아이들은 안 되더라고요. 아예 시도도 안 했어요, 저는. 예, 왜 시도를 안 하냐면 쓸데없는 거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뭐, 근데 가끔씩 보면은 부모님이 아이를 공부 가르치거나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잘 가르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과 부모의 역할은 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여기 오신 부모님들은 훨씬 더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런 걸 알고 있으면은 그 아이 자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일단 됩니다. 내가 뭘 가르치지 않아도 이해하는 데 좀 일단 큰 도움이 됩니다. 잘 오셨고요. 예. 나의 성장, 뭐 자녀 교육, 그쵸? 자기 개발, 예. 자기 개발이라는 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쭉 얘기하는 건 학습이 뭐 이렇게 학교에서 학습을 좀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습은 넓은 의미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도 학습이에요. 그리고 어디 여행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구글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을지 어떤 교통편을 사용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학습이거든요. 예, 그 넓은 의미에는 학습이에요. 그래서 뇌 기반 학습에서 많이 다루는 주제는 주로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적인 학습을 많이 다루지만, 그렇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다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의 자기 개발 같은 거 좀 관심 많잖아요. 예, 그런 것과도 전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예. 학생들은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두 번째 파트에서 뇌에서 학습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아마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좀 이해되실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선생님을 처음 사회생활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전자공을 전공해가지고 선생님이 될 일이 없는데, 대학 때 야학하고 애들 공방에서 이제 그 어려운 애들 가르치는 그런 봉사활동 하면서 이 가르친다는 게 참 매력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돼야겠다. 그걸 직업으로 삼아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선생님이 처음 됐는데, 저는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했으니까 정확하면 전자통신 전공을 했는데, 당연히 실업계 학교에 근무를 했거든요. 예, 옛날로 하면 뭐 공고, 실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고에 근무했는데, 그 공고에 근무하니까 제가 그 당시 때만 근무해도 중학교에서 공부를 좀 성적순으로 오니까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인문계 가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이제 실업계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난 아이들은 중학교에서 내신으로 보면 한 90%에서 100%그 사이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하위 그룹인 거죠. 근데 제가 전공이 공고이지만은 그 전자
또는 전자공학, 통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그런 과목이 공대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공대는 수학이 완전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얘들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 때 공부를 못해서 왔지만 그들이 하는 공부는 굉장히 어려운 공부예요. 예. 근데 왜 거기를 오느냐? 우리 사회가 대학 가려면 다 인문계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거기서 밀려서 오는 거지. 진짜 자기가 적성에서 기술을 배워야 이런 애들은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애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너무 많은 애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학교를. 예, 그래서 왜 그렇게 그만두나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보다 보니까 애들이 그 통계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봐도 그 공고는 이렇게 그 과를 정해서 오거든요. 대학처럼 이렇게. 예, 근데 자기 적성에 안 맞는 거죠. 왜 안 맞느냐면은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성적 밀리니까 온 거니까. 그래서 애들이 적응을 많이 못하고 또 낙오되고 하는 걸 보고 이제 제가 교사하면서 보통 대학원을 갈 때 저는 전공을 제 전공으로 가기보다는 뭔가 도움이 돼야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석사 때는 진로 상담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애들을 좀 도움이 되려고.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도움 많이 받았어요. 진로하고 상담은 진로도 공부하고 상담도 공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은 기본적으로 다 도움이 되잖아요. 교육할 때. 그래서 되게 큰 도움 받았고 그러던 차에 제가 학교에서 좀 어려운 아이들, 학교에서 좀 잘리기 직전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모아서 하는 또 공립대안학교를 제가 맡아서 하게 됐는데, 이제 거기 오는 아이들은 좀 보통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서, 제가 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 이 상담에서 배운 것 같고도 좀 잘 이렇게 한계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결국에는 인간은 다 뇌에서 모든 작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뇌에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 뇌교육 학과가 생겨서 저도 대학원에 가서 배우고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이제 1호 박사가 됐는데 제가 공부를 잘해서 1호 박사 된 게 아니고 순서상 제가 첫 번째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보통 대안학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인성 특기적 성교육 체육활동 이걸 많이 해요. 왜냐면 애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공부에.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은 보통 이제 학교에서 좀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애들 여러분 만나시는 분 많을 텐데, 그러면 대부분 이제 공부를 잘 못하고 관심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 나오면 공부 학교에서 못했다 해서 사회에서 성공 못하는 법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자칫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공부에 어려움을 느끼고 공부에 관심 없는 애한테 야, 사회 나와도 잘해봐야 그냥 다 직원이고 공부 학교 다닐 때 못했던 애들이 다 사장하고 다 리드하고 잘만 살더라. 이런 얘기는 애들한테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전혀 위로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보통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 할 때 대부분 요 세 가지 많이 하거든요. 예, 그리고 공부 쪽 우리 흔히 말하는 국영수 사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등한시해요, 많이. 예, 애들 관심도 없고 또 그런 데서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도 이제 이런 아이들만 모아서 하는 학교에 이제 제가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변화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미국에서 어떤 선생님이 그런 아이들 데리고 성공했던 선생님이 계세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그분의 그 글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문장을 보고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분은 이렇게 썼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성취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학습에서 성취를 경험하면 생활지도 문제도 80%는 저절로 없어진다. 이런 문장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아이들 대부분 생활지도 문제가 엄청나게 발생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썩고 있었는데 그 생활지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어떤 생각하게 저도 그 당시 때 인성교육이라든가 생활 뭐 규칙을 정하고 막 이런 거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스트레스를 풀려면 애들이 원하고 하는 그런 것들, 특기를 살리는 그런 것도 막 해주고 그러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러면 생활지도의 문제도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쏟아부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 생활지도 문제가 80%도 저절로 없어질 정도의 결과를 냈다는데 이분은 그 시작을 뭘로 잡은 거죠? 학습 성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와닿았어요. 그 아이들도 학습에 관심이 없을 텐데 어떻게 이분은 아이들에게 학습 성취를 가장 중요한 걸로 삼았나? 저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자세한 건 나오지 않았지만 이 문제, 이 글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좀 더 학습에 관련된 걸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저한테 왔을 때 학습이 많이 결손되고 공부를 싫어하는 거는 지금 나한테 온 결과인 거지 그들이 옛날부터 학습을 싫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리고 뇌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인간에게 학습은 본능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다니는 때 학습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다른 것도 많은데 학습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자기가 밀린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낙오를 경험한다. 예, 그러면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런다 해서 아이가 그 고등학교 2학년이면 상가감수 통계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그 분수 계산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여기서 학습 성취는 고등학교 2학년이면 상가함수 통계를 풀어야 된다. 이게 미적분을 풀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설사 그때 그 아이가 분수를 계산을 못하더라도 못하던 분수를 한 자릿수라도 풀었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성취감을 아주 세밀하게 파악해서 그거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정하고. 너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도 이거 풀면 어떡해?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어,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은 교사가 어떻게 해야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 그 지금 수준이 얼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학습에서 작은 성취의 변화를 느끼는 거를 확인하려면은 굉장히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은 학교에서 그 아이만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쁘거든요. 그러면 방법이 잘 없어요. 예. 인원이 적으면 괜찮은데, 반에 인원도 많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뇌과를 공부하다 보니까 학습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양을 일단 늘려야 돼요. 예, 그 양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기록이에요, 기록. 예, 제일 좋은 거는 기억하는 거죠. 근데 기억은 다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이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이 플래너를 제일 먼저 만든 거예요. 이 경험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기록을 하는 거를 좀 습관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이 징검다리 플래너라는 거를 거의 12년 전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이제 적용해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제가 이따 후반부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오늘 이제 뇌 기반 학습과학의 그 어떤 키워드와 그다음에 실제라고 했잖아요. 그 실제가 적용 사례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이 플래너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플래너를 안 써도 상관없는데 기록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기록이 학습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플래너를 만들 때 이 플래너 안에 거기다 써 있지는 않지만 뇌 기반 학습 과학의 거의 모든 요소를 다 담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어, 지금까지도 이게 살아남아 있는 걸 보면 그 뭐 어느 정도는 그 소득을 얻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 내용은 오른쪽에 5개입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대학에서 뇌 기반 학습과 오늘 이 주제 제가 한 학기 강의하는 내용이거든요. 대학교는 15주차 강의를 하고 맨 마지막 15번과 8번은 시험이니까 실제는 13번을 강의하는데 그 13번의 내용들이 있는데 뭐 자세히 볼 필요는 없고요.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제가 소개하는 뇌기반 학습과학은 일반 대학에서 3학점짜리 한 학기 강좌예요. 근데 오늘 제가 거의 1시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반은 못하고 이 중에서 좀 뽑아서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또 제가 이따가
어떤 책을 좀 보라고 이렇게 추천도 좀 해드릴 테니까 이후에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학습을 접근할 때 조금 더 거시적 관점에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거시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교육적 관점에서 말해요. 왜냐하면 교육은 학습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답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람의 행복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한 가지만 꼽는다면 뭘까요? 우리가 결국 공부든 뭐든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행복하다는 그 자체의 정의도 여러 가지지만 주관적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이런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이 거의 대부분 동의하는 게 하나 키워드가 있어요.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심리적인 요소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아, 상당 부분은 이걸 꼽습니다. 저도 당연히 이걸 꼽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잘 보시면 보이거든요. 보셨어요? 예, 자존감이요, 자존감. 많은 분들이 맞히셨는데, 우리가 엄청나게 귀가 따갑도록 교육 현장에서 듣는 거예요. 자존감.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자존감은 크게 양 날개가 있어요. 자존감을 이제 갖게 하려면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그런 감각이잖아요. 첫 번째 날개는 사랑받은 경험이 중요해요. 태어날 때부터 자존감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은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미천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인간은 뭔가를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창조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해요. 공부를 하든 뭐 블록을 쌓든 뭘 하는데 그런 걸 하면서 내가 뭔가 이루어가는 경험,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내는 그런 경험, 그런 걸 성취하는 경험이라는데 이 두 가지 날개로 자존감의 축이 만들어집니다. 사랑받은 경험이라는 것은 관계에서 오잖아요. 예. 그래서 태어나서 제일 첫 번째 관계는 부모로부터 오는 관계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존감의 절반이 채워지는 거죠. 그 토대가 형성되는 거죠. 이게 어렸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받은 경험을 많이 가지면 결과가 있겠죠. 어떤 결과가 있냐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는 게 사랑받은 경험이 충분히 됐을 때 얻는 경험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 날개는 성취한 경험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에서 오지만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이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학습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학습에서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느끼는 기쁨, 그게 성취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저도 그 한복판에 살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그 한복판에 사는 게 성취 경험은 순위가 없어요. 아주 절대적이죠. 내가 모르는 걸 내일 안다고 성취한 게 아니라 모레 알면 어때요? 빨리 안다고 성취한 거고 늦게 안다고 성취하지 못한 건 아니잖아요. 내 선에서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면 돼. 이걸 모두 쌍그리 다 없애는 게 경쟁이에요. 경쟁은 누가 먼저 성취했느냐가 중요하고 늦게 성취하면 성취라고 느껴지지가 않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문화인데 정말 이거는 어떻게 해결될까? 아,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어떻게 하면 경쟁을 아이들한테 없앨 수 있을까? 참,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가면 점점 더 그래도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한 번 평가가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뀐 적이 있거든요. 다시 상대평가로 바뀌었어요. 네. 선생님들이 애들이 시험 문제 쉽게 내가지고 막 점수를 너무 줘버리니까 변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상대평가로 바뀐 이 아픈 역사가 있는데 다시는 안 바뀔 거야, 아마 내 생각에는. 대학도 다 줄 세우잖아요, 지금 성적도. A부터 F까지 줄 때 F를 반드시 줘야 돼요. 몇 퍼센트를.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시험 본 다음에 평가할 때 그게 제일 곤혹스럽더라고요. 아니, 뭐 다 잘할 수 있는데 무조건 F를 몇 퍼센트 주래. 이거 맞추는데 정말 너무너무 죽겠어. F가 아니라 D, 뭐 C, 이거를. 다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답답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학습에서 이렇게 성취 경험이 쌓이면은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아요. 노력하면 할 수 있어. 그리고 미래는 더 좋아질 거야. 왜? 노력하면 할 수 있으니까. 다가오는 미래도 내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힘을 가냐에 따라서 더 좋아진다는 희망이죠. 예, 그게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 뇌의 생각이 자리 잡아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잘 자리 잡으면 마지막에 중요한 거 꿈이에요. 이 꿈이 잘 자리 잡으면 여기서 꿈이란 것은 가치 있는 꿈을 말해요. 예, 그런 게 생기면 뇌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교육의 저는 가장 큰 요체라고 봐요. 결국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든 교육의 뭐 과목도 쭉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과목이 교육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과목들을 통 털어서 우리가 한 인간을 교육한다고 봤을 때 뭐를 교육하냐는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 분야에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앞에 꿈, 여기 학습의 학, 관계의 관, 그래서 앞에 글자를 따면 꿈학관이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회사가 학투제라는 회사인데 제가 꿈학관 교육센터도 하고 있거든요. 같이 하고 있는데 그 꿈학관 교육센터 이름의 꿈학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꿈학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교수님이 소개했는데 제가 학토제라는 회사를 창립해가지고 지금 교구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만드는 모든 교구, 저희 회사에서 만드는 교구는 다 이 세 가지에 관한 교구들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발달을 전공도 했지만은 저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내 지식도 도움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교구다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학습으로 좀 더 넘어가 보면 학습을 할 때 아이들이 많이 중단해요.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든요. 그 중단하는 원인들을 많은 연구를 제가 이제 모아보니까 중학교, 고등 인문계 특성하고 이렇게 있다면은 주로 약간 다른데 중학교는 이 두 가지 때문에 학교를 많이 그만둬요, 아이들이. 그리고 인문계 학교 가면 이런 게 중요한 원인이고요. 또 특성화 고등학교는 이런 게 많이 원인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학습의 중단이라는 거가 단순히 학습 부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마지막 학습 부진에서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다 얽혀 있어요. 자, 이것에서 우리가 시사할 점은 뭐냐면은 학교에서 학습이 좀 부진하거나 기초학력 부진한 학생들이나 뇌의 지능은 괜찮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학습이 지체된 아이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돕는 것도 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 학습을 보충하기 위한 그 행위만 하면은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가 학습의 저기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단순히 학습의 문제만은 아니고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어서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뭐 한 시간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한 학기 동안 일주일에 뭐 몇 시간씩 이렇게 장기간의 프로그램을 할 때는 학습을 보완해주는 프로그램도 하지만 아이들의 자존감이라든가 관계 형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함께 섞어서 하면 좋겠다. 이런 걸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본 주제인 뇌와 교육으로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 여기 여러분들 직접 뇌를 보신 분 계세요?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예, 저도 아직 못 봤어요. 뭐 영상을 통해서는 보죠. 예, 직접 제 눈으로 사람의 살아있는 뇌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의사 말고는 없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의사들이나 신경과학을 전공하는 그 의사들 중에 들이 뇌를 연구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죠. 왜? 진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의사들도 살아있는 사람의 뇌는 못 보잖아요. 물론 살아있지만 뇌 질환이 있을 때 그거를 직접 뇌를 열어야 될 상황은 그럴 때 보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뇌를 어떻게 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뇌를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뇌를 자르거나 뭔가를 하지 않고도 뇌를 보려고 하는 방법을 무지무지 많이 강구하고 그거는 대단한 그 테크니컬한 영역이에요. 기술의 발전이죠. 지금은 뇌에서 어떤 기능들이 혈류가 움직이는지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으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좋아지겠죠. 우리 뭐 초음파 같은 것도 옛날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배를 가르지 않고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게 다
의학 기술의 발전인 것처럼 뇌도 직접 볼 수 없지만 이런 것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계속 의학적에서 발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다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방법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들이 많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같은 우리가 교육적인 관점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접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거는 실제 뇌예요. 근데 박제된 뇌예요. 제가 영국에서 한 1년간 그 포닥할 때 영국은 그 박물관이 국립박물관이 입장료가 무료예요, 무료. 그냥 아무 데 들어가다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영국 대형 박물관 앞을 지나가는데 그 당시 벌써 20년 전인데 브레인 이게 전시회가 열린다고 써 있길래 제가 관심 있어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입구에 이렇게 유리관에다가 사람의 살아있는 뇌를 이렇게 물에 담가가지고 이렇게 방부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쫙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찍은 거예요. 벌써 여기 날짜가 나오니 2010년이네, 10년, 2010년. 그래서 저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된 거를. 그 보시면 어떻게 해요? 완전 댕기머리처럼 이렇게 뇌가 있고, 거기 쭉, 이게 척수잖아요. 척수가 들어있는 척추, 쭉 줄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엄청나게 이렇게 그 이제 신경들이 뻗어나가니까 이것만 봐도 뇌가 우리 몸의 중추신경이란 건 감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 안 된 데가 없어요. 뇌는 우리 무게 전체의 한 1.5kg 정도 내외가 되는데 우리 체중의 2.5%라고 하죠. 근데 보통 우리 에너지 소비량의 20%를 차지하니까 뇌를 많이 쓰면 칼로리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운동하는 자녀들 있죠.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운동하면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잖아요. 근데 또 운동을 안 해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험생들도 잘 먹어야 돼요. 예. 운동하는 사람들은 잘 먹어야 되는 건 상식적인데 뇌를 많이 쓰는 사람들도 에너지가 엄청나게 소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됩니다. 그 에너지 소비량 20%를 차지하니까요. 혈류량, 뭐 다 이런 것들, 뭐 이런 건 제가 자세히 다 설명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뇌는 되게 중요하고요. 뇌를 이렇게 연구할 때 이렇게 슬라이스로 자르거든요. 이렇게 딱딱하게 해가지고 굳었으면 자르는데 이제 옆으로 자르는 게 이런 밑에 있는 이런 사진이고요. 위에서 밑으로 자르는 게 오른쪽에 있는 이런 사진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부의 구조를 좀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연구합니다. 현미경으로 보고요. 어쨌든 보통 우리가 이런 생물학책에서 많이 보는데 뇌는 이렇게 온몸의 신경계로서 중추신경이에요. 그래서 뇌와 척수 두 개를 합쳐서 중추신경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중추신경계 그러면 뇌만 있는 게 아니고 척수까지 같이 합쳐서 중추신경계라고 한다. 그래서 맨 상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흔들면은 전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뇌가 물리학적으로도 우리 건강에 생물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자, 이제 이런 복잡한 얘기는 좀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교육에 관심이 원래 있는데 뇌와 교육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뇌과학하고 이런 옆에 있는 건강의학, 교육, 경영 이런 것들은 다 독립된 학문이에요. 각자 자기 영역에서 발전해 왔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뇌과학이 그렇게 별로 결과가 많이 없었어요. 뇌를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의사들 정도에서만 머물러 있던 것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CT라든가 뭐 페트라든가 fMRI 같은 장비들이 이제 뇌를 볼 수 있는 영상 장비들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정보 연구들이 더 많이 확산되면서 이런 지식들이 이제 많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나 의학이라든가 경영이나 광고, 특히 또 교육 같은 이런 데 있던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분야에서 어떤 거를 많이 해석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도 찾아야 되고. 그런데 뇌과학에서 나오는 지식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 뇌과학에 나온 지식들은 대단히 실험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구 결과들을 보니까 자기 분야, 이게 다 인문학적인 분야가 많잖아요. 특히 교육은.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서 어떤 원인이라든가 이유를 설명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뇌과학과 교육이 만나기 시작합니다. 이 만남의 움직임이 벌써 미국에서는 3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해서 만난 것들의 이름을 붙이는 것들이 막 이렇게 다양하게 이름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단어들을 보시면 다 뇌과학과 교육의 만남, 예, 그런 걸로 이렇게 막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요즘에는 뇌기반 학습과학이라는 이름도 많이 사용하는데 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뇌가 약간씩 이름은 다르지만 다 비슷한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뇌과학과 교육이 이제 만나는 거예요. 교육은 대단히 인문학적이고 응용학문인데, 뇌과학은 거의 기초학문에 가까운 뇌 생리학을 이제 실제 보는 학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만나면은 그 생물학적인 지식과 교육의 인문학적 지식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이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해석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니까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뇌과학으로 해석하는 거고, 교육학자 입장에서는 교육으로 가져와서 해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좀 빠른 이야기지만은 여러분께서 뇌 교육이라는 뇌 기반 교육 이런 걸 공부할 때는 기본적인 교육적인 관점을 좀 갖고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거 하면서도 이 교육학에 관한 공부들도 함께 해야지 그 뇌과학에 관한 지식들을 내가 해석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자,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그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뇌에 관심을 많이 갖냐면은 저는 그냥 비유적으로 이렇게 그냥 재밌게 제가 퀴즈를 내는데 이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누군지 다 알겠죠. 가운데 있는 분은 돌아가시는 분인데 아주 자기가 평생 모은 돈을 아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너무나 잘 쓰고 가신 분이고요. 오른쪽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대의 살인마 유영철이에요. 유영철. 여러 사람을 죽인 그, 그, 근데 이것만 딱 가리고 모르고 보면은 위 세 사람의 운명의 차이를 만든 거는 뭘까요? 답이. 신체가 제일 건강한 사람은 유영철이에요. 이순장도 위가 항상 위장병을 앓고 살았거든요. 그 가정 환경, 돈 이런 게 아니고 다 뭐예요? 뇌 안에 있는 자기 자식 어떤 정보죠. 그런 정보가 사람의 운명을 많이 갈라요. 근데 뇌 안에 있는 정보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전부인데,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사람을 이렇게 겉으로만 보는 것 갖고는 그게 안 되니까 사람 안에 있는 속마음을 알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속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학문이 심리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심리학에서 인간의 속마음을 이렇게 이제 거의 다 결론을 내린 거죠. 우리가 보통 빙산의 일각으로 말하는데 빙산에다 비유하거든요. 매 바깥쪽은 행동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의 행동이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행동하지만 마음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안에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나는 행동의 반복적인 행동들을 유추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유추했는데 그런 유추의 결과 인간의 행동 뒤에 마음에는 생각과 가치관과 감정과 욕구 이런 것들이 서로 작용하면서 우리 행동에 영향을 준다. 네, 이런 그 구조들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들 때는 모두 다 뭘 근거로 하냐면은 행동에서 나오는 반복된 것들을 보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뇌과학은 어, 뇌과학적 지식이 바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주는 거예요. 우린 뇌가 생각을 할 때 어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감정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게 분명히 변화가 있잖아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몸에서 온도도 느끼고. 근데 그런 거를 호르몬이라든가 뇌의 어떤 그 혈류량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아까 fMRI 장비 같은 걸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감정을 가질 때 심장이 뛰지만 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당연히 행위가 떨어지는데 우리 뇌에서는 이 코티솔 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다 보니까 이런 지식들을 갖다 대비시키면은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들이 그 뇌과학의 지식을 놓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뇌 관련된 책을 보다 보면 대부분 그 저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많아요. 예. 그 제가 연구했을 때 우리 같이 제 박 지도교수 했던 그 정구르젤라 교수도 뇌와 창의성의 대가인데 그분도 원래는 심리학자더라, 심리학자. 예. 그래서 심리하시는 분들이 또 뇌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그 두 개를 합쳐서 인지심리학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어쨌든 그 인간이 이 뇌에 관심을 갖는 거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탐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뇌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가장 이것도 선도하는 데는 미국이에요. 미국은 1990년에 뇌의 10년이라는 걸 선포하면서 연구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요즘에 나오는 책들에 보면은 상당수의 연구의 레퍼런스가 다 이때 나온 것들이에요. 이때 엄청난 연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1990년부터 2000년까지 거의 한 20년간의 연구 결과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1990년에 미국이 시작하면서 여기 보면 유럽이라든가 일본, 우리나라도
좀 늦었지만 90년대 후반에 또 뇌에 대한 집중 투자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으로부터는 꽤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이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뇌와 교육이 이렇게 이제 융합이라고 하는데 이런 흐름이 있는데 최근 뇌 교육학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왜냐하면 그 교육학자들이 왜 관심을 갖냐는 거예요. 뇌과학의 연구 결과 중에 일부가 학교와 교실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유용한 시사점과 이유를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교육이나 심리학적인 것만 갖고 있다가 이제 뇌과학을 공부해야겠다. 이런 매력을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교사 교육기관 연수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두뇌에 관한 학습을 과목을 커리큘럼에 넣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연수원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많이 넣으려고 하는데 이런 걸 강의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 이런 데 더 많이 이렇게 강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교사들은 또 교사들 중에 여러분 여기 교사들도 계시고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 계시는데 이제 그분들은 이런 니즈 때문에 그래요. 그 두뇌 연구 결과 밝혀진 학습과 정서 등의 지식들 있잖아요. 그것을 자기 수업에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교수 수행의 질이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학습을 성공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도 배워야겠다. 이런 그 생각이 많이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배워요, 공부를. 이런 관련 공부를.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뇌교육학과 뭐 이런 데 봐도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다 이런 게 있지 않나 싶고요. 이제 그 뇌와 교육의 어떤 만남과 흐름은 이 정도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훑었고, 이제는 좀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뇌에서 학습이 어떻게 이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가볼게요. 기본적으로 뇌과학에서 학습은요, 첫 번째 생존이라고 해요. 생존. 생존은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 학습이 왜 생존이냐?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번 태어난다 생각해 보시면 이 동물 세계에서 신체적으로 보면 가장 나약한 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이 만물의 영장이 된 거는 무엇 때문이냐? 옛날 제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는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도구는 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뇌의 학습 능력 때문에 그걸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뇌는 학습을 하고 배우는 거죠. 왜? 이 지구상에 처음 왔지만 환경을 빨리 읽고 잘 적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기억한 거를 또 기억해서 두 번 되풀이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거 이런 뇌의 능력이 다 학습인데 이것 때문에 다른 동물에 비해서 신체적으로는 불리할지 모르지만 우리 영장류가 만물의 지존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뇌는 인간이 학습이라고 하는 이 기제를 생존처럼 이미 DNA에다 박아놨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아이들 보시면 얼마나 많은 질문과 그 호기심이 있습니까? 이게 학습의 본능인 거죠. 그게 이제 학교 가면서 꺾여서 그런 관심이 이제 줄어드는 게 현상인 거지. 원래 본능적으로는 굉장히 학습이 DNA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뇌과학 측면에서 학습은 결합 만들기라고 해요. 결합한다는 건 뭔가 이렇게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그런 것과 새로운 것의 만남이에요. 이게 우리 뇌에서 물리적으로도 이제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래 알고 있는 지식이나 기본적인 것과 새로운 것들과의 만남이다. 이런 얘기는 뇌과학자가 한 게 아니고 원래 교육학자나 심리학자들이 다 밝혀낸 얘기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느낌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뇌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설명하는가. 이제 그걸 보면은 이런 말이 참, 아, 이렇게 많이 와닿아요. 예. 그래서 좀 복잡한 얘기 같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제가 뇌 전문 용어가 좀 나오니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래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뇌에서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합을 말하냐면은 새로운 신경이 연결되거나 기존에 있는 신경을 강화시키거나 그렇게 해서 이런 신경들이 서로 다발로 묶어서 신경망이 구축되는 이런 거를 결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신경이라고 하는 뉴런을 말하는데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연결이 새로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의 지식이 더 강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존 연결의 강화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더 넓은 의식을 여러분이 많이 통찰을 갖게 된다. 그런 거는 신경망이 구축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경망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 기억의 흔적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강화되면은 우리가 길도 자주 가다 보면 길에 흔적이 남는 것처럼 이 뇌도 그렇게 자꾸 반복하고 하다 보면은 흔적이 남아서 잘 안 잊어버리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흔적을 남는 방법은 반복이에요. 예. 그런데 반복을 하는 게 뇌에서는 가장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사실은. 자, 그리고 이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뇌에서 학습을 할 때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물리적으로 우리 뇌를 촬영해 보면은 그렇게 신경망의 변화는 신경망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반드시 변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실제 많은 노력을 해서 어떤 걸 외운다 그러면 그 외우는 뇌 신경망이 구축돼 있어서 물리적으로도 외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대표적인 게 우리 아니, 영국의 택시 운전사 연구거든요. 영국은 그 엄청나게 옛날 도시잖아요, 올해. 그래서 골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옛날 GPS 없을 때 가려면 택시를 타면 어디 가자 그러면 택시 운전사는 그 지도를 다 아는데 그 길을 외우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고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을 한 10년 정도 한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을 모르는 사람과 그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 아는 그 사람들의 뇌를 이렇게 분석해 비교해 보면은 그 영국 런던의 택시 운전사들의 뇌에 바로 흔적이 다른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을 지속하면은 우리 뇌에도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결론 짓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신경의 변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은 시냅스의 변화라고 하고요. 이런 시냅스의 변화를 다른 말로 신경 가소성, 신경이 변화될 수 있다. 이런 용어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 뇌가 변화할 수 있는 거, 학습을 하면 달라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뇌에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변화되지 않게 딱 고정되어 있다 하면은 학습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뇌는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돼 있다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시냅스의 연결은 거냐 하면은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물 시간에 시냅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 인간의 뇌세포는 한 1000억 개 정도, 1400억 개 정도 되는데 태어날 때 그 1400억 개가 계속 조금씩 죽어요. 그래도 평생 죽을 때까지 죽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능력이 뛰어난 거는 그 1400억 개의 뇌세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뇌세포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낙지처럼 이렇게 세포체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막 가지가 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뇌세포 하나하나 이게 하나하나씩 뉴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나면 이렇게 접점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 접점이 시냅스라고 그래요. 뇌세포는 새로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뇌세포가 그 만들어지고 안 되고 떠나서 뇌세포끼리 하는 이 시냅스는 계속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시냅스의 양은 때문에 인간의 능력이 굉장히 무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도 이런 시냅스의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는 물리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20 나노 정도의 1분의 1로 떨어져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구분할 수 없는 그 사이즈, 그 간격이에요. 근데 이 사이에 붙어 있지 않고 약간 떨어져 있어서 이 화학 물질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세포끼리의 송신은 기본적으로 무선 통신이에요. 무선 통신. 화학 물질을 통한 무선 통신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외우거나 공부를 하면은 우리 머릿속에서 시냅스가 계속 변화돼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하다가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약간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거를 가하잖아요. 계속 거기다가 반복해서 한다. 그러면 이게 붙어 있던 게 계속 붙어 있으니까 점점 그거다 그 힘을 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이렇게 아, 아주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강해지면 이제 망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는 조금만 전기장을 가해도 이게 이게 바로바로 전달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도대체 그 시냅스가 이렇게 붙는 걸 어떻게 보나. 예,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어렵게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현미경으로 엄청나게 크게 확대한 거예요. 예, 한번 잠깐 볼까요? 짧으니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시냅스가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다가 탁 붙었다가 떨어지고 이 모습이거든요.
여기 붙죠? 막 움직이잖아요. 점점 발달하고 있는 뇌과학은 여기 감각, 운동, 인지, 언어 예, 등 붙네요. 각각의 뇌 기능이 활발하게 발달되는 최적 시기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셨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강의하고 있는데 다 뇌를 쓰는 거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도 계속 뭔가가 막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방금 제가 시냅스의 변화라고 했잖아요. 그 확대해 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실제 이게 이렇게 불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불이 들어온 것처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접점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런 접점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시냅스가 이렇게 인간이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나요. 예, 그러니까 DNA에 새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면은 뇌에 시냅스가 이렇게 엉성하게 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뭐하고 접촉되죠? 공기, 그 다음에 촉각, 엄마의 목소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 자극이 오잖아요. 그런 자극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뇌가 아, 시냅스를 막 만들어요. 그래서 15개월만 돼도 이렇게 시냅스가 훨씬 더 다니면서 이렇게 되게 조밀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2년 정도 되면 이렇게 거의 밤송이처럼 이렇게 시냅스가 이렇게 막 돼요. 이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다, 이게 바로 이제 뇌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네. 뇌 발달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그림들인데, 이렇게 이게 많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근데 이런 시냅스가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시냅스의 양을 그래서 이런 조사한 연구도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평생을 거쳐서 시냅스는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도 치매를 예방하려면은 뭐 이런저런 머리를 쓰라고 하잖아요. 그 머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시냅스가 계속 움직여 살아니까 그게 그러니까 뇌세포는 새로 만들어진 게 어렵지만은 시냅스는 새로 만들어진 게 언제든지 가능해요. 예, 그래서 이 시냅스의 양을 이렇게 연구한 것도 있는데 이 밑에가 나이예요. 지금 맨 오른쪽에 71세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 B라고 하는 것은 birth니까 태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71세까지 나이가 있고 왼쪽 세로축은 그 the number of synapses니까 시냅스의 숫자를 이제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 다시 한번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잖아요. 이게 전 생애 주기인데 전 생애에서 시냅스는 두 번 정도의 상승기를 가져요. 그게 첫 번째가 여기고 두 번째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내리면 보통 한 2, 3세 되잖아요. 생후 한 3세 정도까지 시냅스가 급속하게 증가해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부터는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잘라내거든요. 그거를 선택적 소멸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냅스의 가지치기라고 말하는데 우리 그 전정가지로 그 과일나무 자르듯이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서 솎아내는 거예요. 그 솎아내는 작업이 그 다음에 쭉 이루어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리 인생에서 딱 한 번 정도 이렇게 시냅스가 좀 더 상승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춘기 때에서 20대 초반까지예요. 이때 왜 상승할까요? 몰라요. 그 뭐 조물주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냥 현상을 볼 뿐인데 유추는 할 수 있어요. 예. 이 세상에,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일단 많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는데 다 필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건 자르고 걔가 관심 갖고 뭔가 이렇게 주의를 준 것들만 이렇게 속관해서 이제 좀 더 가볍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또 인생이 좀 더 복잡해져요. 예, 그래서 생각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 한 번 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번과 2번 시기에 뭐가 중요할까요? 예, 부모님도 계시지만 태어나서 3세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게 그래서 그래요, 이때. 그래서 만약에 자녀를 낳아가지고 직장 생활 하는데 내가 만약에 3년 정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그러면은 언제 써야 되냐면은 태어나서 3세 때까지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예, 그때가 부모의 이런 그 터치라든가 이런 걸로 이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때 가장 좋은 시기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육아휴직을 써야 된다 그러면 물론 해당도 안 되겠지만은 이 청소년 시기 한번 써주면 좋죠. 중학교 들어갈 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시기 요때가 아주 애들한테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 예, 이 정도 하고요.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뇌에서 학습할 때 네 가지 정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데, 첫 번째, 생존이다. 학습은 생존이에요, 뇌에서. 그 두 번째는 결합 만들기다. 그죠? 시냅스끼리의 결합, 그리고 정보의 결합, 이런 거죠. 그리고 기존 지식과 새로운 지식과의 결합,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변화는 구조적인 변화를 동반한다는 거, 우리 뇌의 물리적으로. 근데 그것이 시냅스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그런 거 모습 보셨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변화를 하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저는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그 배운 사람으로 살지 말고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라 이런 말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란 건 내가 많이 배웠으니까 그걸 갖고 이제 써먹는 그게 아니라 배우는 사람.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도 그리고 저도 다 ING잖아요. 계속 배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선생님 계시겠지만 선생님은 선생님 되는 데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되려면. 그렇지만 선생님이 된 다음에는 공부 안 해도 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도 공부 안 하고 사는 쌤도 있지만 공부를 안 하면은 멈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그 되기 위해서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도 사실은 끝이 없죠. 그래야 자기 변화가 발전이 생기니까. 자, 이제 뇌에서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보통 우리 뇌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뇌에서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까 제가 시냅스의 변화 이런 거 많이 얘기했는데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그리고 그거를 실시간으로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 블랙박스처럼 생긴 이 인간의 뇌를 그래도 이해해야 하니까 학자들은 다양한 모형을 그려요. 예. 그 중에 가장 제가 이해하기 쉬운 모형이 이 정보 처리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입력 있고 출력 있잖아요. 가운데 뇌가 있어요. 뭐가 됐든 우리는 정보를 휩싸하잖아요. 그 정보가 들어온 다음에 여기서 뭐가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일어나요. 그리고 출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가 블랙박스지만 이 안에가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안에서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런 여러 가지 과학적 지식을 통해서 모형을 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형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런 모형이에요. 제가 여기 지금 어, 그 지금 얼핏 보기에 여러분 좀 복잡한 그림이지만 제가 설명하면 이제 구역에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왼쪽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오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청각, 촉각, 후각, 미각.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학습을,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빗금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요거는 뒤로 하고 여기 정보가 화살표를 타고 들어오잖아요. 여기서부터가 뇌예요, 뇌. 이 안쪽이 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보가 들어오면 뇌 안으로 들어오면 뇌에서의 정보가 처리되는 거예요. 예, 되는데 학습에서 학습한다는 것은 곧 기억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기억하지 못하는 거는 학습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 학습한다는 거는 기억을 기본적으로 담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학습할 수 있는 거는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뇌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 기억이에요, 기억. 그래서 이 즉각 기억, 작업 기억, 장기 기억이라고 있잖아요. 이 기억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뇌 안에서의 기억들이 중간에 딱딱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습한 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 기억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왕이면은 우리가 배운 거를 오래 기억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기억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 맨 끝에 여기 장기 기억까지도 가는 게 중요해요. 예, 물론 잊어버리고 싶은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학습은 여기까지 가면 잘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냥 절대로 그냥 못 가요. 중간에 반드시 문을 열어줘야 돼요. 그 첫 번째 문이 즉각 기억이라는 곳이고요.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작업 기억이에요. 여기에 올라가야 돼요. 정보가. 근데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잖아요. 소멸, 소멸. 그러니까 다 올라갔더라도 또 밑으로 소멸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다 느끼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잊어버리는 것도 있고 안 잊어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안 잊어버리는 것들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가는 거예요. 이 캐비넷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가 그 저하고 오늘 배운 이 내용을 만약에 시험을 본다면 여러분들 기억하는 것도 있고 기억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는 그래도 여기까지 많이 간 거죠.
그리고 기억 못하는 것은 중간에 잃어버린 거죠. 같은 걸 들어도 사람이 다 기억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는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에서 어떻게 정보가 들어와서 1번, 2번, 3번 단계를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나. 이게 바로 뇌에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에 관한 답이에요. 그래서 그 답을 내리기 위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모형을 그려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맨 앞에 있는 거 즉각 기억 있잖아요. 요거는 잠깐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메모하듯이.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 클립보드로 그리는 겁니다. 우리 보통 이런 데다 잠깐 잠깐 메모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잠깐 잠깐 기억해 두지만은 거기서 좀 더 한 단계 넘어가면 이 작업 기억이라는 곳에 테이블에 올라가거든요. 근데 작업 기억에 올라가려면은 반드시 1번에서 뭘 해야 되면 주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이 영어로는 어텐션이라 그러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정보만 여기 올라가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건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제 강의를 들으면서도 한마디도 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를 딴 데로 돌리면 여러분 머릿속에 귀를 타고 들어오지만은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 위에 전혀 올라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들아 여기 잘 들어라. 여기 집중 집중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말하는 내용이 중요하니까 너의 작업 기억 테이블에 올려라. 이 뜻인 거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학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의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여기서 실패하면 그 다음은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일까요? 관심 있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겠죠. 관심 있는 게. 근데 관심 있는 거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알아서 관심을 가지니까. 근데 관심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관심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은 이 강좌에 스스로 들어오셨잖아요. 시간 내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할 수 없이 여기 지금 와 계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게 듣겠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을 할 수 없이 와 있는 사람을 이 주의를 끌게 하려면 얼마나 고되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교육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제일 어려운 일이 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동기화 안 된 인간을 동기화 시키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얘들이 하려고만 달려들고 관심 있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것은 정말 쉽고 보람 있고 재밌죠. 근데 관심 없는 사람들,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 갖게 하려고 이런 게 참 힘들어요. 예, 지치고. 그래서 어쨌든 학습은 주의에서 시작된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예요. 자, 그러면 주의를 기울인 정보가 여기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올라왔어요. 그럼 올라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모양이 테이블이잖아요. 테이블이 그려놓은 거는 우리, 우리 집에 있는 이런 테이블 말하는 거예요. 책상 같은 거, 책상. 거기에 모든 걸 다 올려놓을 수 없어요. 여기 올라가면 뭐 하냐면 말 그대로 이름이 뭐예요? 작업 기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작업. 영어로는 워킹 메모리라고 그래요. 뭔가 작업을 해. 정보를 작업해야 돼. 예, 요리한다는 뜻이에요, 요리. 요리를 해가지고 어디다 넣나요? 예, 냉장고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요리를 하려면은 라면을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음식을 요리한다 그러면 그 레시피가 있잖아요. 예, 그 라면을 끓인다 그러면 라면에 물을 끓이고 뭘 넣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작업이잖아요. 그죠? 예. 라면을 끓일 줄 안다는 거는 뭘 하는 거죠?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고 뭐 이런 순서를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야 라면을 끓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뇌에 들어온 지식을 작업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뜻일까요? 뇌에 들어온 지식을 내가 작업한다. 그거는 뭘 말하는 걸까? 예, 그거는 이 네 가지, 다섯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뇌에서 들어온 정보나 지식을 내가 작업한다는 것은 암기하는 일이나 이해하는 거나, 그다음 뭔가에 적용해 본다거나, 어떤 차이를 분석한다거나, 그 다음에는 새로 만들어 본다거나, 예, 이런 거예요. 이 단어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암기,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창조.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학교 선생님들은 너무 잘 알 텐데, 이런 단어가 뭐냐면, 뇌에서 지식을 요리하거나 작업한다는 그 뜻이에요, 저게. 그러면 여러분들, 암기하는 작업이 더 그 높은 뇌를 쓰는 걸까요? 이해가 뇌를 더 많이 쓰는 걸까요?
그러니까 많이 쓴다기보다는 더 복잡한 뇌를 쓰냐 이거예요. 그래서 암기 이해 적응 분석 제가 이렇게 계단을 만들어 놨잖아요.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 뇌에 복잡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아야 해결하는 거예요. 암기는 여러 가지의 우리 뇌의 정보를 모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그것만 외우는 거고, 이해를 하려면은 내 과거의 여러 가지 지식들을 동원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적용하는 것은 더 많이 동원해야 돼요. 분석은 더 많이 동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 뇌에 많은 자원들을 동원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시험이나 이런 시험 문제에서 암기 문제도 나오지만 저것대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아실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낼 때 시험 문제 낸 다음에 이용 목적 분류표라고 체크하시죠. 그 이용 목적 분류표에 체크 동그라미 칠 때 뭐 치죠? 저거 나오잖아요. 암기, 1번 문항은 암기 문제인지, 2번 문항은 분석, 적용 문제인지 이렇게 동그라미 치잖아요. 저게 1956년에 인지학자 블룸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2001년쯤에 그 제자들이 뇌과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약간 변형을 시켜요. 암기하기, 이해하기, 적용하기, 분석하기, 평가하기, 창조하기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게 뭐냐면 인지라는 게 우리 뇌의 어떤 사고작용이잖아요. 인간이 지식을 들어왔을 때 그거를 요리하는 그런 단계를 말해요.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 이때 이루어져요. 이거를 잘 요리하지 않으면 밑으로 소멸돼요. 근데 이걸 잘 요리하면요, 저장이 돼요. 그래서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기억에서 이렇게 인출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기억하면은 저장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뇌과학 공부해 보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보다 더 중요한 게 인출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없는 거는 저장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지식을 저장했는지를 어떻게 알죠? 내가 이 지식이 머릿속에 다 들어갔다. 어떻게 아나요? 그 지식을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때, 아, 내가 들어갔구나, 라고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인출할 수 없는 지식은 기억이라고 보지 않아요. 예. 그래서 학습은 이렇게 들어가고, 들어간 거를 필요할 때 꺼내는 것까지. 예. 그래서 1, 2, 3 있는데, 마지막 3번 볼게요. 3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개념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 3번을 전체 이렇게 담고 있는 맨 위에 이 얼굴이 지금 스마일인가요? 아니면 거꾸로 찡그리고 있나요? 지금 스마일이잖아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은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많은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들어와 있는 정보가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를 우리 인간은 내려요. 내가 국어를 한다 그러면 국어? 그 재밌지? 괜찮아. 이런 평가들을 인간은 내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평가가 긍정적이면 이렇게 스마일하고 되는 거고, 부정적이면 이렇게 찡그리겠죠. 근데 그거를 자기 개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자기 개념이 영향을 미치는 화살표가 이게 따라가다 보면, 빨간색을 보면 요 앞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요 앞쪽에다가. 이 앞쪽이 미치고 있는데, 얘가 아까 이게 빗금치 부분 제가 설명 안 했잖아요. 예, 이 빗금치 부분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 블라인드 커튼 같은 거예요, 커튼. 햇빛 들어올 때 이렇게 치는 커튼 있잖아요. 지금 여기 약간 이만큼 공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이 들어오면 일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이 커튼이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으면 완전히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반대로 이게 직선으로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차단되겠죠. 그럼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커튼을 우리 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커튼, 그래서 정보를 받아들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게 얘들이 아니라 여기 자기 개념이 이 커튼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받아들일 그 정보에 대해서 좋은 감정과 좋은 인상을 갖고 있으면은 이 커튼을 활짝 여는 거죠. 그러면 정보가 쑥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 다음에 이런 작업을 하겠죠. 근데 처음부터 정말 짜증나 재미없어 저 사람 싫어 그러면 아예 닫아버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선생님이 좋으면 그 과목 성적이 좋아진다. 왜냐면 그 선생님이 좋으니까 그 과목에 대해서 활짝 여는 거예요, 이거를, 커튼을. 그러니까 이게 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주의도 되고, 거기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좋아질 확률이 더 크겠죠, 아무래도. 예. 이런 작업. 그래서 이 전체가,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 자기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뭔가, 이런 설명은 여기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더 공부하다 보니까 제 경험도 있고, 과연
어떤 게 네 자기 개념을 형성하는가 봤더니 첫 번째는 과거의 성공 경험이에요. 그 성공 경험이 있으면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아주 활짝 열게 돼요. 더 많이 열게 돼요. 근데 자꾸 실패를 하잖아요. 그러면 두렵거나 걱정되기 때문에 이 문을 잘 안 열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두 번째, 어떤 목표예요. 어떤 목표가 분명하거나 간절하게 있으면은 이걸 열어요. 확실해요. 예, 자기가 어떤 시험에 다가온 중요한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은 정말 눈을 부르키고 듣잖아요. 제가 그 학원 같은 데 가면은 유명 강사가 강의할 때 보면은 요즘에 뭐 온라인에서도 하지만 옛날에 오프라인 같은 거 할 때는 막 뭐 몇백 명이 강의 듣는데도 한 명도 졸지 않고 막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예,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의 강의가 나한테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 문을 활짝 열고 듣는 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은 정서적 지지예요.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으면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죠. 그래서 관계가 좋아야 그 선생님의 수업을 애들이 잘 듣는 거예요. 그건 정서적 지지 때문에 그래요. 예. 고3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듣죠. 왜요? 목표가 있으니까요. 예. 그 중학교에서 시험 안 보잖아, 1학년 때. 그래서 애들이 수업에 잘 안 집중하는. 근데 2학년만 올라가도 시험 보니까 눈이 바짝거려요, 또. 예, 그게 다 이런 목표가 애들한테 주는 주의 집중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언젠가 성공 경험을 하면은 새로운 걸 받아들일 때도 내가 1학년 때 국어에서 성공 경험을 했으면 2학년 때 국어 할 때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가 제가 보기에는 이 전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지막 네 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전체를 내 머릿속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물리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 전체를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조망하는 눈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조망과 조절이에요. 어떤 거냐? 어떤 공부를 할 때 계획하고 실행하고 반성하는 이런 과정이 우리 머릿속에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조망이나 조절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네 번째예요. 그래서 뇌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1, 2, 3, 4의 과정을 거쳐서 뇌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제 이 각 단계마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1번, 주의. 그럼 주의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의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지, 그 주의 집중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뇌과학에서 연구되어 있고, 우리 경험적으로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학습을 우리가 할 때는 이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한테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학습을 한다 할 때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관심이 없는데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공부를 하다 보면 관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 넘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먼저 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면 작업기억에 정보가 올라갈 때 암기, 이해, 적용, 분석 중에서 위양이면 위쪽에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이들한테 그러니까 단순 암기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도록 더 복잡한 정보를 끌어다가 풀 수 있는 문제들과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성공 경험과 꿈과 정석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가 이게 자주 관심을 갖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앞에가 정서적 체계예요. 요 중간은 뭐예요? 인지적 체계예요. 그래서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학습하는 데 있어서 뇌 과학이 밝히는 연구 결과도 이런 거예요. 학습이 중요하지만 학습의 문이 열려면 먼저 뭐가 열려야 된다? 정서적 체계가 열려야 학습의 인지적 체계가 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제가 이제 애착교실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건 뇌과학 책은 아니에요. 근데 그 관계 중심 학급 경영에 대한 되게 좋은 책인데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정말 잘 표현해 준 거예요. 아이들은 인생에서 만날 도전에 맞설 수 있는 안전한 안식처가 필요하다. 또한 내면의 투쟁과 관계의 부침에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안아주는 환경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아이들의 마음과 두뇌는 학습의 문을 닫게 되고 가르치는 데 투입된 에너지와 자원은 닫힌 귀와 셔터를 내려버린 두뇌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제가 방금 설명했던 그 셔터가 닫혀지면 그 다음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뇌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 이런 표현들은 과학적인 뇌과학적 지식으로 쓴 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문장과 이런 문장이 너무나 절묘하게 만나잖아요. 예, 이게
제가 이런 순간을 만날 때마다 너무 막 가슴이 뛰어요. 예. 이런 과학적인 재미도 없는, 지금 제가 설명하기 막 진짜 복잡하잖아요. 이런 걸, 이런 과정을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해했을 때와 이렇게 인문학적인 책을 이렇게 만났을 때, 와, 이 설명이 그냥 제 머릿속에서는 여기서 싹, 예, 해석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이제 순간들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공부하다 보면. 예. 아, 이거 제가 지금 도저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네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 그러면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선생님.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해보니까 제가 나중에 이런 것들은 또 기회 되면 하고, 일단 제가 학습에 대한 뇌에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방금 그 제가 자세하게 모습들은 전체적인 모습은 보여드렸으니까 요것만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음. 방금 제가 이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려면 뭐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거를 정교와 시연 전략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리 많이 이제 이해될 거예요. 바꿔 말하기.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렇게 요구하면 그 설명을 자기 말로 해야 되잖아요. 예, 이렇게 자기 말로 한번 내뱉을 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갈 확률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설명해보게 하는 것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설명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뭘까요? 예, 가르쳐보게 하는 거예요. 예,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 언어로 상대방에게 말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선택하기 노트픽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필기하는 게 기록이라고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필기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죠? 예, 이것도 연구돼 있어요. 노트를 필기를 안 한 학생보다 한 학생이 그 다음 시험에서 더 기억력이 우수해요. 한 12% 정도 우수해요. 그런데 필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요약하기예요. 이건 한 15% 정도 더 확률이 좋아요. 자, 그러면 어,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필기하게 하지 마시고 요약하게 하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필기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고 또 집중해야 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필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을 요약하게 하는 거. 자, 그러면 요약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마지막에 끝나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 나간 다음에 얘들아 요약해라 이렇게 하면 요약할 거야,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추천한 방법은 수업이 끝난 수업이 끝나기 한 5분 정도의 수업전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요약할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 수업 시간 안에 끝에 허락을 하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 안에서. 그러면 아이들이 하잖아요. 단지 키워드를 쓰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커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고 예상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게 뇌과학 연구 결과에서도 장기 기억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전략들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릴 것은 예상하기, 예습하는 거잖아요. 질문하기, 요약하기, 노트 필기하기, 바꿔 말하기. 이거는 뇌과학의 연구 결과가 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원래 뇌과학 연구 결과 아니어도 학습과학에서 이미 있었던 것들이에요. 많은 인간들,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근데, 뇌과학에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들은 되게 좋은 전략들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 제가 쪽지 시험도 준비했는데, 쪽지 시험 보고 제가 맨 마지막 좀 늦었지만 Q&A 받도록 할게요. 자, 요거 몇 번이 답일까요? 아까 제가 거기에 단어가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는데, 작업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해와 의미예요. 우리가 작업을 한 다음에 그 지식에 대해서는 이해하거나 그 지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달을 때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가 좋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작업 기억에서 암기하고 이해하고 적용하고 할 때 그 지식에 대한 이해와 그 지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이익이 있는지, 어떤 것과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깨닫게 되면 훨씬 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 이런 거고요. 이거 답이 뭘까요? 다음 설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학습을 통한 뇌 변화 가능성에 관한 가설 이론으로 경험이나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뇌의 변화 가능성을 의미한다. 좀 어렵게 써놨지만 시냅스가 변화된다는 뜻이죠. 뇌의 신경, 예, 가소성. 예, 이것 때문에 뇌과학은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거는 답이 금방 아시겠죠? 즉각 기억에서 작업 기억으로 이동에 필요한 키워드는 명령, 긴장, 논쟁, 주의. 몇 번이 답이죠? 예, 맞아요. 4번. 예, 주의, attention. 이거 해야 넘어간다는 거. 예, 이런 거. 예. 제가 아까 이제 그 플래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이거는 좀 오늘 어쩔 수 없이 제가, 일단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시간이 많이 이제 됐는데요.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 또 언급할 거 좀 있어서 일단 여기까지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고, 그, 여러분들 Q&A 한번 잠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더 있으면, 예,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추천 도서 말씀 주시는데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예, 플래너 궁금해. 예, 정말 죄송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오네, 제가. 음, 그, 예, 제가 저기 플래너 있잖아요. 예, 그거는 그 유튜브에 저기 징검다리 플래너 이렇게 치시면은 제가 강의해 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그거 한번 보시면 조금 보충이 되고, 예. 이제 뇌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오늘 제가 뇌에 대한 얘기 들으셨으니까 거기서 요약하는 거 그런 게 다 배치돼 있어요. 예. 아마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좋은 질문 하나 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뒤로 넘어갈게요. 주의 집중이 어려운 경우 자꾸 학습 반복하면 향상될까요? 학습을 반복한다고 향상되는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주의 집중이 어려운 거는 걔가 이미 그 주의 집중이 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뇌의 기능적으로 주의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ADHD가 그거거든요. ADHD는 주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주의를 너무 분산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저기 잠깐 막 이렇게 주의가 막 분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주의 집중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꾸 딴 생각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게 정말 이게 내가 간절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기능적인 그런 아까 ADHD 같은 그런 주의 분산 그런 게 좀 있는 건지 예, 그런 걸 봐야 되고요. 만약에 자꾸 학습을 반복한다 하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학습을 계속 하다 보면 몰랐을 때는 좀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이제 알게 돼요. 실력이 좀 붙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할 만한데? 그러면서 주의가 완전히 달라지는 예들도 있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지금 학토제라는 교구와 그다음에 이런 저는 이 다른 교육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플래너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건 저희가 하는 뭐지? 이렇게 오픈 채팅방에 지금 200명 들어와 있는데 관심 있으면 여기 QR 찍고 들어오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바로 342둘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관심 있으면 제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좀 받아볼 수 있으니까 눈팅만 하셔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정도 제가 하고요. 지금 책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니 책이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여러분 그냥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만 저한테 딱 두 권만 이렇게 하면은 요거 한번 보라고 그냥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뭐 막 아이의 뇌를 키우는 막 이런 거 말고요. 제가 지금 말한 뇌 기반 학습과학에 관한 거예요. 그 왼쪽 책은 지금 한 6판 6번째 판인 것 같은데 꽤 근데 이건 뭐랄까 뇌 기반 학습 과학에 대한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을 다질 수 있는 책이에요. 학제사에서 나온 건데 이게 여러 번 거듭됐거든요. 그 판이.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최근에 본 거는 아주 또 굉장히 잘 또 보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고 오른쪽은 이 책은 진짜 압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 여기 숫자가 77이잖아요. 네 기반 학습 과학에 관한 77가지의 레퍼런스를 엄선해가지고
그 연구 결과를 77개를 실어놨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런 노력 안 해도 아주 좋은 77가지를 했는데, 그 77가지를 보여주는 그 편집 방식이 너무나 이해가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책 자체가. 보통 막 텍스트가 많잖아요. 예, 특히 뇌과학 이런 관련 책은 막 다 글씨에 글씨 막. 예, 근데 얘는 너무나 그 초보자도 이렇게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저는 만약에 한다면 이 두 가지 보시는데 여기 출판사가 학지사거든요. 여기 출판사는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인데, 학지사는 오래된 대학교 전문 서적 나오는 출판사에서 옛날부터 이런 쪽의 책을 많이 나왔어요, 초창기에. 근데 여기 교육을 바꾸는 사람, 교바사라고 그러는데, 여기 대표가 이찬승이라는 분이거든요. 옛날 능률영어 대표인데, 저하고 잘 아는데, 이분이, 이제 영어를 하다 보니까 외국에 학회에 많이 가, 한 2, 30년 전에. 가면 꼭 이 뇌에 관련된 과학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교육 관련된 세션에서. 그래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이분이 좀 연세가 좀 있으신데 지금 뇌과학, 학습과학, 뇌 기반 학습과학 관련된 책들을 아주 많이 번역 출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쪽 두 책을 제가 추천드릴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뇌 과학 관련된 내용 말고 놓치면 안 되는 거가 있어요. 이 뇌 학습 과학 할 때 학습적인 것들을 지금 제가 쭉 얘기했는데 보통 뇌과학에서 성공적인 학습을 조건으로 이런 걸 많이 얘기해요. 노력, 지능, 배경 지식, 그리고 주의 집중. 다 제가 앞에서 좀 한 번씩 언급했던 건데 이런 게 중요하고요. 또 플러스 한다면 뭐 건강도 중요하고 그죠? 정서적인 것도 중요하고 습관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학생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은 그나마 공부를 좀 한 애들이잖아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도 졸업률이 우리보다 많이 떨어져요. 거의 한 40%는 졸업을 못 해요. 그 스티브 잡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이 더 다른 일 하다가 그만둔 그런 경우 말고 낙제돼 가지고 졸업 못하는 애들도 한 40% 된다고 해요. 음, 그래서 근데 그게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능이 부족해서 낙제가 됐을까요? 예,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준비가 됐더라도 그 이후에 좋은 성과를 못 내는 거는 단순히 지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예, 그 중에서 아까 제가 소개했던 뇌기반 학습과학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 네가 5가지를 들었더라고요. 저는 여기에 아주 많이 동의합니다. 한번 제가 간단히 읽어볼게요. 수업에서 다뤄지는 기술과 행동 및 내용을 배우고 기억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의지, 이 의지가 부족하면 지능이 높더라도 낙제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의 성장을 위해 도전적인 학습 과제를 받아들이려는 의지, 어려운 것도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죠. 세 번째, 능력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실패로부터 배우며 조금씩 수정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네 번째,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공부를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래, 난 할 수 있어. 지금은 잘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이들한테 어떤 일을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러면, 나 이거 못해.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나는, 수학 싫어. 나는 수학 잘 못해.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말하기 전에 그 앞에다가 영어로 yet을 붙이라고 그래요. yet이 어떤 뜻이에요? 아직. 그래서 나는 아직 수학을 못해. 아직 나는 이 문제를 못 풀어. 나 이 문제 못 풀어. 이게 아니라 나는 아직 못 풀어. 예,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다섯 번째, 자신의 학업적 진전에 대해 기뻐할 줄 알고 자기 자신의 미래 능력에 대한 신념을 구축하는 능력.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요. 여기 뒷글자를 보시면 의지, 믿음, 신념 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그 뇌에서 이루어지는 복잡한 과정들을 과학적으로 현미경처럼 해부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실들이 뇌과학적 지식들이 흘러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만이 다 작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랑받는 경험, 그리고 내가 작은 거라도 성취한 경험, 그리고 그 성취했을 때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알아봐 주는 경험,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게 만들어져요.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해도 돌파할 수 있고 도전하고 이런 게 다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뇌 기반 학습 과학에서 되게 중요한데 아쉬운 거는 뇌 기반 학습 과학의 책에는 이런 게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거기는 다 과학적인 사실들과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 있어서.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뇌과학, 뇌과학, 뇌 기반 학습과학 지금 하고 있는 이걸 넘어서 좀 더 확장해서 뇌 교육으로 우리가 시선을 조금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학습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서 머물면 되고요. 교육에 관심이 있다면은 뇌를 공부하되 좀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해요. 그 시야 중에 두 가지만 제가 제시하면 첫 번째는 이런 말 여러분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농부 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 농부는 식물의 씨앗을 만드는 사람일까요? 식물의 씨앗을 키우는 사람일까요? 몇 번이 답이, 어떤 게 맞아요? 음? 식물의 씨앗을 만드는 사람일까요? 키우는 사람일까요? 그쵸? 예. 식물의 씨앗은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개량할 수는 있지만. 하지만 농부는 그 씨앗을 잘 키우는 사람이죠. 예, 저는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농부를 교사나 교육자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교사는 사람의 씨앗을 만드는 사람인가, 사람의 씨앗을 키우는 사람인가? 사람의 씨앗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이 자연에 우리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사는 그 아이의 씨앗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예. 그러면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씨앗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씨앗을 키운다는 것은 뭘 키우는 거냐? 저는 이 세 가지를 키우는 게 씨앗을 키우는 거라고 봐요. 하나는 잠재 능력이요. 인간은 DNA에 타고날 때, 태어날 때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그것 또 하나는 성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잠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을 통해서 이게 이제 자라나는 거죠. 그 역할을 부모나 우리 교육자가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또 하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게 공동체적 가치관이에요. 이거는 가지고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진 않아요. 이건 그 문화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그래서 잠재적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공동체적 가치관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가 키워지는데 국어, 영어, 수학의 학습은 능력을 키우는데 국한되지만 우리가 교육에서 바라보는 학습이라는 이 커다란 행위는 이 전체를 씨앗을 키우는 게 바로 진짜 러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국어, 영수 학습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것도 플러스 교육적 관점에서 학습을 바라볼 때는 이런 것까지 같이 바라보면 좋겠다. 오늘 제가 내리는 정보 처리 능력에서 주의와 암기, 이해, 적용, 분석, 평가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 있는 성품과 가치관을 키우는데 그렇게 깊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뇌 기반 학습에서 뇌 교육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다리를 보면은 이 사람은 그 노벨 평화상을 2014년에 받은 인도 사람인데 이분이 우리 한국의 칼럼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교육의 공적 목표가 뭐냐는 질문에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교육이 나라의 경제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이미 증명됐다. 그게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예요. 하지만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개인의 잠재적인 능력을 깨우고 내면의 인간성을 키우는 것. 이게 장부적인 성품이죠. 그리고 남을 도우면서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서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것. 결과적으로 사회 정의와 평등을 이뤄내는 것이다. 이게 그분의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넓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교육이에요. 그 중에 학습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뇌 기반 학습 교육을 오늘 쭉 말씀드렸는데 이 연구는 여기 보시는 이 연구는 우리 여기 있는 장례혁 교수하고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같이 했었는데 교과부 저희가 프로젝트 받아가지고 했는 거거든요. 제목이 뇌과학에 기반한 학생 창의 인성 함양 및 학습력 증진 방안 연구. 제일 중요한 창의성, 인성, 학습력 세 개가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뇌과학에 기반해서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였는데 이거 하면서 우리 장례 교수와 제가 엄청 애먹었거든요. 왜냐면 이 단어를 뇌과학과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풀어내야 되니까 상당히 이게 어려웠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서울대하고 뇌과학연구원 카이스트와 같이 연구했었는데 이 전체적인 그 이 연구의 기획은 제가 하고 우리 장례 교수도 라이팅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뇌과학과 그다음에 인성 창의성 이런 것과 이 교육을 어떻게 연결시키나. 전 뇌교육학과 그 당시 제가 교수였으니까 이런 불모지에서 이런 어, 그 구조를 만들려고 할 때 제가 이제 이 연구의 결과 내린 결론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예, 이제 잘 보시면 우리 뇌는 이렇게 아, 인지하고 인지 있잖아요. 우리 생각하는 거 인지하고 정서하고 행동 이 세 가지가 인간을 구성하는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가 서로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뇌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인지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영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실천도 중요하고 습관도 중요하고 이런 게 다 연결돼서 우리 뇌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뇌를 책을 보다 보면 운동하시는 뇌 그런 책도 있잖아요. 인간의 운동이 움직임이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책들 되게 많은데 그것도 뇌 연구 결과의 수혜거든요. 뇌 옛날에는 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뇌 연구를 해보니까 움직이는 게 우리 뇌 발달에 되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책들이 엄청 쏟아지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되게 좋은 결과를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신체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하는 거, 호흡하는 거, 또 명상하는 거, 이런 그 신체 활동은 우리 뇌를 되게 많이 활성화시켜줘요. 예,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이런 것들도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은 다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런 것들이 결국에는 목적성 있잖아요. 가치관이나 실존의식.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공부한 걸 어디에 쓸 건지, 이런 것들이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이게 없으면 이게 목적을 잃어버려요. 근데 교육은 반드시 어떤 의미 있는 목적을 향해 가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기반으로 교육을 공부할 때는 그 뇌의 학습적인 그런 사이언스에만 매몰되면 우리는 방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거는 그런 사이언스인 건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그림을 이제 그렸던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냥 우리가 책을 볼 때 뇌 기반 학습 과학을 공부할 때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메커니즘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 글로벌 사이버 테크사인 뇌 교육은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게 뇌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뇌 교육은 말 그대로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은 이런 메커니즘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해서 어디에 쓸 거고 왜 공부하고 그리고 아까 노벨상 받은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교육의 목표는 어디에 있다고요? 세계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거기까지 우리의 목적성을 닿게 만들어야지 그게 진짜 이제 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뇌교육은 이런 점을 좀 포괄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그, 제가 이제 뇌를 공부할 때, 보통 사이언스한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번에 아까 뇌기반학습과 그거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에 보니까 맨 뒤에, 요런 문장이 하나 있어 제가 되게 반가웠어요.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나오는 책에 보면 가끔 그 외국 학자들이, 아, 뇌에 대한 얘기하면서 뇌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 뇌에 대한 주체가 자기라는 거를 그런 문장을 쓰더라고요. 옛날에는 없던 문장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뇌교육의 키워드가 이거예요. 내가 내 뇌의 주인이다. 네, 이거거든요. 근데 내가 내 뇌의 주인이 되려면 내 뇌가 나로부터 대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 뇌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마치 대상처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 또 다른 눈이 있어요. 이게 인간은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눈을 뭐라고 하냐면, 메타코그니션이라고 그래요. 메타인지. 이게 공부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실제 상위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의 뇌를 검사해 보니까 그들의 이 메타코그니션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메타코그니션이 생겨야 자기 뇌에 내가 주인이라는 감각이 생겨요. 외국 학자들이 쓴 책에 보면은 내가 뇌의 주인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써 있는데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뇌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눈이 생겨요. 근데 뇌 교육에서는 이런 걸 많이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이게 생각하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오늘 좀 더 시간이 좀 오버되긴 했는데
하여튼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고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